자, 반갑습니다. 청나라인데요. 요 청나라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중국사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마지막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청나라를 배우기 전에 배웠던 나라가 명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과정이 조금 이렇게 보시기에 정신사나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만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명나라가 일반적으로 약해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명나라가 조금씩 약해지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어, 명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위로는 몽골족, 그죠? 몽골. 그다음에 바다에는 왜구. 얘네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명나라는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명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과 왜구의 끊임없는 침략이 지속됐다. 요게 이제 명나라가 조금씩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만들려고 영락제가 그렇게 형까지 죽여가면서 집권을 했던 건데 결국은 몽골 때문에 이렇게 명나라가 꾸준히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 또 위로는 몽골, 아래 남쪽으로는 왜구, 이렇게 더블 침략을 당하면서 이렇게 샌드위치 침략을 당하면서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관이에요, 환관. 그래서 우리가 그 명나라 때 마지막으로 봤지만 영락제 때부터 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황제들이 의도적으로 환관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황제가 되게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면 이 환관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황제가 조금 무능하고 환관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환관들이 그때는 정치를 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멋대로 하는 모습을 전횡이라고 해요. 전횡. 그래서 환관의 전횡 이런 것들이 명나라가 조금씩 약해지는 계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명나라가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다가 그래도 요걸 조금 살려보려고 했던 게 이렇게 조금 요 살려보려고 했던 요게 장거정의 개혁이죠. 장거정의 개혁. 장거정이 기억나실 거예요. 보성법이라는 법을 만들죠. 그래서 관료들의 근무를 평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장거정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조금 효과를 보죠. 근데 이제 관료들이 계속 평가를 매년 받고 막 자기 등급이 매겨지고 이러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장거정이 죽은 뒤에는 이 개혁이 중단되죠.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명나라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때가 기억나시죠? 임진왜란 때였어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무리하게 도와주다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무리하게 도와주다가 급격하게 약해진다. 그렇게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결국 멸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자성의 난 때 멸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자성의 난 때 명나라가 멸망했다는 건 이자성의 난 이 세력이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나라인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이게 항상 그래요.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음, 여진족인데 이 여진족들이 원래 만주에 살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만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주가 어디냐면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북부 지역 요 지역을 만주라고 해요. 만주라고 하는데 어, 이 만주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북방 민족이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은 우리가 처음 보지 않죠. 우리 옛날에 송나라 때 그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내고 송나라의 수도를 차지했었던 그 북방 민족이 바로 그 금나라 세웠던 그 나라가 여진족이죠. 근데 이렇게 북방 민족이 강해지는 시기는 항상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한족이 중국에 세운 나라가 뭔가 약해져 있을 때 북방 민족이 세지고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항상 뭔가 이 이 북방 유목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나타나요. 그 리더가 있을 때 원래 북방 유목민족은 되게 작은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부족들을 다 규합시키고 집합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단체로 만드는 그런 어떤 유명하고 뛰어난 리더가 나타날 때 이 북방 민족이 또 세지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몽골족의 징기스칸이었죠.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지금 누라치라는 리더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누라치라는 리더가 나타나면서 여진족을 통일시키고요. 이때 여진족이 급격하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되고요. 저 빨간색이 후금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 후금을 건국한 상태에서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몽골을 이런 식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할 정도로 강해진 건 물론 누르하치라는 뛰어난 리더가 나타나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명나라가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데
몽골 외에 이렇게 외구 침략 받으면서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데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라가 결정적으로 약해지죠. 그 틈을 이용해서 여진족이 강해진 거죠. 그걸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분이 누라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라치의 뒤를 이은 게 홍타이지였는데 이때 국호를 청으로 바꿔요. 근데 후금과 청은 같은 여진족의 나라지만 조금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후금은 그냥 우리 여진족들끼리 잘 살아보겠다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과거의 금나라를 계승해서 후금이라고 부를 뿐인 거죠. 그때 우리 송나라 남쪽으로 몰아냈었던 그 금나라를 계승해서 후금이라고 부를 뿐인 거고, 그냥 우리 여진족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청나라는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여진족이 충분히 세졌으니까 우리 여진족을 중심으로 주변의 다른 민족을 지배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민족을 지배할 생각이 없이 그냥 여진족끼리만 잘 살겠다 하면 후금인 거고, 조금 더 자신감이 붙어서 다른 민족도 지배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면 청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혹시 아시겠죠? 예, 이재성입니다. 이재성.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많은 친구들이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를 배우니까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보시면 명나라는 원래도 뭐 몽골 왜구 이런 침략 받아서 약해져 있었죠. 약해져 있다가 우리 기억하다시피 장거정의 고성법 개혁으로 조금 돌아왔다가 그 개혁 중단되면서 다시 약해지는데, 급격하게 약해지는 때가 임진왜란 때였죠. 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무리하게 도와주면서 이때 급격하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나라가 약해지면서 요때를 기회 삼아서 여진족이 강해지는 거죠. 여진족이 이제 강해지는 건데, 그때 여진족이 강해지면서 이 후금이 나라를 이름을 바꾼 게 청, 이렇죠. 근데 요때까지도 명나라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가 언제 무너지느냐? 이재성의 반란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성의 반란이 명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얘들이 베이징을 점령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명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명나라는 이재성의 반란으로 무너지는 거고, 청나라는 얘들을 진압하면서, 이재성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베이징을 집어삼키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중국 본토로 들어올 때는 명나라가 이미 무너진 뒤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명나라는 이미 이재성의 반란으로 무너져 있고, 청나라가 진압하는 건 명나라가 아니고 이재성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들어오는 거다. 이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청나라는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17, 18세기에 걸치면서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나름대로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렇게 연보라로 색칠되어 있는 게 오늘날의 중국이고요. 빨간색 테두리가 명나라 때예요. 그다음에 제일 넓은 파란색 테두리가 청나라 때 영토인데 굉장히 넓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음, 이제 청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청나라가 중국을 통치한 방식을 이해하시려면 그동안에 지금 청나라가 한족이 아니잖아요. 청나라 뭐예요? 여진족이죠, 여진족. 여진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주에서 출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만주족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족이 아니니까, 한족이 아닌 다른 북방 유목민족이 한족의 중국을 지배했을 때 어떻게 그동안 해왔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보고 배워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북방 민족이 중국을 지배하던 변치 않는 사실은 지배하는 민족이 누구냐의 문제지, 항상 똑같은 건 인구는 한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언제나 always. 이해되시겠죠? 어느 민족이 지배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지 항상 인구는 한족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방 유목민족이 중국에 들어와서 한족을 지배할 때는 인구는 한족이 더 많다라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봤던 맨 처음이 북위에 선비족이 있었죠. 북위에 선비족이 있었어요. 얘들은 어땠어요? 얘들은 한화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한족이 한다는 건 다 배우고 따라하고 심지어 결혼도 한족 애들이랑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어? 그냥 누구도 선비족을 정벌한 적이 없는데 선비족이 한족한테 문화적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정복당한 적이 없는 민족인데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또 살펴보면 송나라 때 금나라가 이렇게 송나라 수도 차지하고 송나라 남쪽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금나라는 한화 정책이랑 좀 비슷하게 가기도 하고 금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좀 배우기가 좀 어려운 게 금나라는 얼마 안 돼서 몽골족한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봐야 될 건 원나라 때 몽골족이죠. 원나라 때 몽골족. 원나라 때 몽골족은 얘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한화 정책으로 가진 않죠. 그렇다고 해도 한족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한족의 문화나 제도를 외면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일부 배우기는 하죠. 적당히 배우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식 연호라든지 관료제라든지 나라 이름을 한 글자에 한자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배우긴 하는데 무조건 다 배우진 않죠. 그래서 이 몽골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많은 한족 인구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몽골 제일주의죠. 요거 신분제였죠. 몽골 제일주의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 터졌었어? 홍건적이 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인구는 한족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분제를 하겠다는 건 그럼 한족을 차별하겠다는 거잖아요. 한족을 차별하기에는 한족의 인구가 너무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을 차별했다가 그 사람들이 이 차별당하는 것 때문에 반감을 심하게 가져버리면 감당이 어렵다는 거죠. 그게 홍건적의 난의 교훈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차별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그 분노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두 케이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선비족의 부귀처럼 한족을 무조건 배우면 빨려 들어가는 거고 원나라의 몽골처럼 차별해버리면 그 분노를 감당할 길이 없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청나라의 여진족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뭐 하면 안 돼? 무조건 빨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한화는 안 돼요. 적당히만 해야 돼. 적당히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케이스를 봤을 때 뭘 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적당히를 찾은 게 둘 다 하는 거예요. 강압책, 회유책.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압책은 뭘로 가겠어? 청나라 여진족이 한족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겠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강압책의 내용이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만주족, 여진족의 복장, 특히나 변발, 이 헤어스타일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요걸 강요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진족이 이 헤어스타일 조금 아이씨 조금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이 스타일을 강요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사실 여진족을 포함해서 모든 북방민족이 알고 있어요. 한족들이 문화적으로는 자기들을 우습게 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북방민족이 셀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한족들 생각에는 항상 문화는 한족이 더 멋있고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한족들이 하고 있고 한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북방민족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등감이 일정하게 있어요. 북방민족들한테는. 한족들한테 대해서 너네 솔직히 우리 문화 이런 거 우습지? 너네가 더 멋있다고 생각하지? 이런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요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무시하지 마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너네 지배당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스타일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족들한테도 자신들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의 지배 민족인 여진족의 문화를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글들을 쓰는 사람은 다 잡아가두고 그런 글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탄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강압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회유책이 훨씬 많아요. 회유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몽골은 한족을 차별했다가 홍건적의 난을 당했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유책을 보면 차별하지 않겠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명나라의 관료제, 뭐 지방행정제도 과거제, 그러니까 명나라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헤어스타일만 여진 좋고 그냥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그대로 그냥 해주면 나머지는 일상적인 시스템이 명나라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 헤어스타일만 달라진 거 빼고는 명나라 때랑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그동안에 해왔던 관료제, 과거제 그대로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명나라의 거의 후기 때 어떤 사람이 과거 시험을 봤는데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3차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재도전 하려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명나라가 망했네?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섰대요. 나라가 바뀌었어. 그리고 청나라 아래서 과거 시험을 다시 보려고 막 응시 준비를 해서 원서를 냈는데 이 사람은 그럼 몇 차부터 볼까? 명나라의 시스템을 청나라가 그대로 가져왔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3차부터 보는 거예요. 즉 나라가 바뀌었더라도
명나라 때 1차, 2차 합격한 거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명나라 때 정비했었던 그 과거제를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때 1차, 2차 합격했으면 나라가 바뀌어서 청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1차, 2차 합격 인정해 주고 바로 3차만 보면 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로 명나라 사람들을 존중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파격적이죠. 되게 중요하고 권력이 강한 관직에 몽골 때는 몽골인만 넣었었잖아. 그죠? 이 청나라 여진족 사람들은 여진족, 만주인이 여진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하고 권력이 강한 그런 중요한 관직에 만주인 즉 여진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에도 한족 사람들이 여진족 사람들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당한다고 느낄 수가 애초에 없죠. 이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때 과거 1, 2차라도 합격했던 사람들은 그 권한, 그 특권을 청나라 때도 고스란히 인정받기 때문에 명나라 때 지배층이었던 신사층도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명나라 때의 지배층, 이 신사층들은 오히려 청나라 편을 들지 자신들의 특권을 인정해 주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족의 철학적 바탕이죠. 유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유교를 인정해주고 자신들의 통치 이념으로 삼는데 사실 요거는 뭐 이제 한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진족 청나라 본인들도 유교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를 자신들의 통치 이념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합니다. 대규모 편찬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편찬 사업은 책을 많이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사례가 이런 것들이에요. 사고전서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나왔던 모든 남아있는 모든 책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역사책은 역사책대로, 유교 경전은 경전대로, 과학책은 과학책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책들을 쭉 분야별로 정리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작업이 사고전서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강의자전은 요거 옥편이거든요. 이 요즘 세대들이 옥편을 모르더라고. 옥편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 사전이에요. 한자 사전. 한자는 뜻 글자니까 글자가 되게 많죠. 막 몇만 개씩 되잖아. 그걸 정리해 놓은 사전이 옥편인데 강의자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나라 황제 중에 강의제라고 있어요. 그 황제 때까지 나온 모든 한자들을 쭉 정리한 거지. 한자는 뜻글자기 때문에 그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걸 의미하는 글자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자 문화권 국가들 보면 한자는 원래 중국인들이 쓰는 문자죠. 근데 한국도 한자 문화권이잖아. 그러면 한국에서만 쓰는 중국인들은 안 쓰는 한자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문화권마다 조금씩 그리고 시대마다 새로운 한자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강희제 때까지 나온 모든 한자들을 최대한 정리한 게 강의자전입니다. 뭐 사고전서, 강의자전 이런 책 제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책을 편찬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주도하는 게 한인들이라는 거죠. 한족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런 일들도 하게 해줌으로써 어떤 한족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만주족 고유의 정책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의 통치기관을 군기처로 뒀었고요. 군사기관은 8개의 군부대라고 해서 8기라고 했었습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외울 만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것도 그냥 가볍게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요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만주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청나라 본토고. 근데 지금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존의 명나라였던 요 중국 본토에 대해서는 명나라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까 봤었던 변발, 그 청나라 헤어스타일만 따라와 주면 나머지는 명나라 시스템을 그 제도, 관료제, 과거제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주는 어떤 의미냐면 이 중국 본토에 사는 한족들 중에서 자기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만주로 많이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이 청나라의 여진족 입장에서는 이 만주가 자기들의 고향이거든. 근데 한족 애들이 자꾸 넘어가면 만주족이 한족들한테, 그러니까 만주라는 땅이 한족들한테 다 뺏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만주라는 땅을 한족인들이 못 넘어오게끔 봉쇄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통치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4번은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역에 뭐 몽골족 아니면 뭐 신장, 티베트 이런 지역들은 군대만 설치하고 세금만 걷고 나머지는 그 고유 부족들의 전통을 그냥 존중해 주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고 이제 명청대의 경제와 문화인데 명청대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방금 배웠다시피
청나라 때는 명나라 때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나라 이름이랑 지배하는 민족은 바뀌었지만 지배 운영되는 시스템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이었던 사람들도 청나라로 바뀌고 나서도 눈에 보이는 헤어스타일 말고는 그렇게 시스템이나 일상이 바뀐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경제나 문화도 보통 역사적으로는 설명할 때 명청을 묶어서 설명해요. 제도나 시스템이 바뀐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 문화도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의 경제, 청나라의 경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은 명나라, 청나라 묶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일단 뭐 농업 생산력이 발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이제 사실상 당연한 거고요. 쭉 고민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중국 역사 배우면서 뭐 경제가 쇠락한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아니면 농업 생산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쭉 농업 생산력이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농업 기술도 발전하고 외래 작물도 유입되는 그래서 뭐 이때 이제 그동안 없었던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요 즈음에서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을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전기 한 1400년대, 500년대 요쯤에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처음 전래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보실만해요. 양쯔강 하류면 어디예요? 우리가 중국지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죠. 요게 양쯔강이잖아. 여기가 양쯔강 하류라고. 여기 바다니까. 그죠? 강이 이렇게 흘러나갈 거 아니야. 여기가 하류인데 여기 기억나실 텐데 여기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쫓겨서 남송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양쯔강 하류를 논으로 개발시켜서 장사된다. 농사가 엄청 잘 됐죠. 그래서 요 지역만 농사가 잘 되면 남송 사람들 전체가 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양쯔강 하류는 원래 농사가 되게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명나라, 청나라 때 넘어오면서 농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동안은 쭉 다 벼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벼농사가 잘 되니까. 근데 점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벼농사를 때려치고 양잠업이라는 걸 해요. 양잠업이 뭐냐면 그거 아시죠? 뽕잎 길러가지고 누에고치 키워서 그 누에고치가 뽕잎을 먹게 한 다음에 실 뽑아내서 그걸로 비단 만드는 그걸 양잠업이라고 하는데 요 양쯔강 하류에서 벼농사 짓던 농민들이 명청시대 넘어오면 벼농사를 그만두고 양잠업, 누에고치 뽕잎 먹여서 비단 뽑아내는 그걸 많이 해요. 왜냐면 정부가 시킨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여기 점점점 많아져요. 왜냐면 여기 뽕잎이 되게 잘 자라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누에고치는 옷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누에고치가 뽑아내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옷을 만드는 수공업도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점점점 벼농사는 안 짓고 이렇게 양잠업, 누에고치만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옷을 만드는 작업만 하니까 점점점 여기서 곡식이 생산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생산하는 지역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쯔강 중상류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양쯔강 중상류 지역이 새로운 벼농사지대, 곡창지대로 개발되는 거죠. 이걸 지도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가 원래는 곡창지대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누에고치 기르고 비단 뽑아내고 그걸로 옷 만들고 하는 그런 직업들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여기서는 벼농사를 안 짓고 벼농사를 짓는 곡창지대는 이렇게 양쯔강 중상류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시기가 되면 명나라 후기부터 청나라쯤 되면요. 서양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상인들도 많고 이제 기독교 전파해 주려는 선교사들도 많고 그런데 특히나 상인들을 보면 의외로 명나라, 청나라의 제품들이 서양에서 되게 사치품으로 인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 차, 비단, 차는 마시는 차, 녹차나 이런 것들. 차나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이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사치품이고 비싸다 보니까 서양 상인들이 이걸 결제할 때 뭘로 결제하냐면 은으로 결제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상품들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되게 많은 상인들이 중국으로 와서 이걸 은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 세계의 은이 뭐 싹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은이 이제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은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중국 안에 은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되게 은 중심 경제가 됩니다. 은을 화폐처럼 쓰기 시작하고 세금을 낼 때도 은으로 내는 은 중심 경제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은 중심의 경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거. 그다음에 요 부분은 되게 뭐 별거 아닌 얘기예요. 아이고.
어, 이렇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달하면서 뭐 남송 때도 이런 모습이 보였지만 이젠 대단한 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문화를 누릴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미 남송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미 평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평민들이 누리기 좋은 문화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극이나 소설. 그래서 우리 삼국지 연의 아시죠? 삼국지 그 유비관우 장비, 뭐 조조, 손권 나오는 그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역사에다가 조금 양념 쳐서 만든 소설이 삼국지 연이잖아요. 그 소설이 완성되는 것도 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뭐 무슨 삼국지 연이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 홍루몽 이런 것들을 작품 이름을 다 외워달라는 게 절대 아니고 요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평민들도 이런 소설 문화를 즐길 수 있을 만큼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면 가난하면 이런 거 못 누리겠지. 근데 평범한 백성들도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유학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명나라 때는 양명학,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등장을 합니다. 양명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때 왕양명이라는 유학자가 있었어.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학문이 양명학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그 왜 우리 이제 어쩌다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끔 혼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뭐 친구한테 심한 말을 했다든지 뭐 잘못해서 혼나러 가면은 보통 어머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왔는지 알지?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사실 알죠. 내가 뭘 잘못했고 그게 왜 잘못이고 어떻게 행동했어야 됐는지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명학은 어, 우리가 결국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진리를 찾기 위함인데 요 전에 송나라 때는 성리학이었죠. 성리학은 가장 뭐 우주의 운영 원리나 우주가 태어난 이유 뭐 아니면 인간의 뭐 어떤 심성이 생기는 이유, 인간의 감정이 생기는 이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것들을 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성리학이었어요. 근데 양명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실 따로 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혼나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나도 어릴 때 그랬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실천의 일치 강조는 내가 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내가 양심이 있다면 뭐가 옳은 행동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되게 아는 게 많고 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평민들이 글 공부를 많이 하진 않죠. 근데 지금 평민들의 경제 상황을 보면 평민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평민들도 사실은 이미 마음 안에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을 인정해주기 위한 유학이 양명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청나라의 고증학은 명후기부터 청나라 때 특히 본격적으로 외국 서양 상인들이나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나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뭐 기독교를 퍼뜨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막 예수천국 불신주옥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누가 보냐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끌 수 있는 서양 문물들을 많이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그럼 중국인들이 신기해하겠죠. 그러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서양의 과학을 설명해 주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양의 과학을 연구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서양의 과학은 어떤 식으로 연구가 돼?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하는 게 그런 거잖아. 어떤 명제가 딱 옳다라고 하면 그게 옳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거나 수식을 통해서 증명하죠. 그게 이제 실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다. 실제로 증명한다. 이게 실증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증명하는 과정이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서양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의 과학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의 유학도 실제로 증명하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죠. 그걸 고증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지금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한나라 때는 진나라 분서경유 때 훼손됐던 유학을 복구하는 훈구학. 요게 이제 수나라 거쳐서 당나라 때 오경정의라는 책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 오경정이라는 책이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송나라 때는 주의가 새롭게 정리한 우주의 근본을 묻는 성리학. 그다음에 명나라 때는 지금 봤었던 양명학, 청나라 때는 고증학. 이렇게 시기별로 어떠한 유학이 성장하는지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문화 교류가 되게 확대돼서 이 시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기독교, 크리스트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를 한자로 쓰면 기독교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많은 과학 기술들을 전파해주고 이것 때문에 이제 청나라 사람들도 학문적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성장하는 게 우리가 아까 봤었던 고증학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 이렇게 학문을 전파해준 고증학? 이거 지워야겠다. 고증학인데 이렇게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마테오 리치.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가져왔었던 문물을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는 천주실의. 요거는 한자 뜻 보시면 대충 이게 뭐 하는 책인지 아실 거예요. 하늘 천자에 주인 주자에 어, 실제로 실에 뜻 의자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뜻 의자인데 천주실이라는 건 하늘의 주인 되시는 분의 실제 뜻이라는 거죠. 하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뭐겠어? 이게 이제 예수님인 거지, 예수님. 예수님 하느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뜻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교리를 소개하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가져왔던 게 고려만국전도라는 당시에 서양인들이 만들었던 세계 지도를 가지고 오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 원래 고려만국전도를 보기 전에 중국인들은 전 세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옆에 조선 조그맣게 있고 일본 조그맣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이따만하게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뭐 아랍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뭐 아라비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조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아프리카까지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이렇게 정화의 남해 원정 때 가봐서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무제 때 장건이나 그 여기까지밖에 못 갔었고 그다음에 뭐 원나라 몽골족 때 조금 멀리 가죠.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그것도 결국 아프리카를 끝까지 다 돌아본 게 아니잖아요. 유럽을 끝까지 가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겠거니 했단 말이야. 자기들이 거의 다 중심이고 그 옆에 무슨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아라비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만 있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마테오 리치가 보여준 고려만국 전도를 보니까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지도랑 거의 똑같죠. 근데 마테오 리치가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중국은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기로는 자기 몇천 년 동안 자기들이 알기로는 중국이 세계의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세계의 거의 중심 지역이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중국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인 거죠. 지구는 굉장히 거대하고 그중에 중국 땅은 대부분인 게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구나라는 걸 이 고려만국 전도를 통해서 마테오 리치가 전해준 이 지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뒤로는 아무래도 이제 청나라가 서양 세력들이랑 대외무역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선진 문물, 발전된 과학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교역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신경 쓰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외계인들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건 우주의 역사가 너무 오래됐으니 어쩌면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나라 애들도 서양인을 볼 때 청나라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문명이 발달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긴장되고 무섭겠죠. 그래서 교역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제한된 교역을 해요. 제한된 교역을 해서 무역도 원래는 되게 항구가 되게 여러 곳에 있죠. 뭐 우리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부터 해서 이만 항저우부터 해서 뭐 취안저우니 어디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곳들 중에서 여기 빨간 동그라미 있는 광저우 한 곳으로 한정합니다. 왜 하필 광저우냐면 되게 남쪽에 있죠. 지금 청나라의 수도는 북경이거든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북경이랑 수도랑 제일 먼 데를 잡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다음에 상인들도 아무나랑 거래 못 해요. 서양 상인들은 중국 상인들 중에서 아무나랑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청나라 정부가 몇 명 선택을 해. 그럼 그 상인들을 묶어서 공행이라고 해요. 중국 상인들 중에서 청나라 정부가 이 중국 상인들 중에서 너 이렇게 몇 명 선택을 해요. 걔들이 공행인 거야. 그러면 서양 상인은 이 청나라 정부가 선택한 공행이라고 하는 상인들하고만 교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디서만? 광저우에서만. 이런 식으로 한정된 상인들, 한정된 항구에서만 교역을 하는 그런 제한무역을 운영했었죠. 왜? 무서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청나라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